네, 그래서 패턴 1 학설 비교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설 비교형 같은 경우는 2019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9년에 언어이해 시험은 이제 형식적인 개편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35문항 체제에서 30문항 70분 체제로 개편이 되는데, 그 개편한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보시면 언어이해는 이해 중심의 시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보량의 밀도를 지금보다 더 높이겠다라고 분명히 출제진들 측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점으로 대거 쏟아져 나온 형식이 뭐냐면은 이 학설 비교형이라고 하는 지문인데, 2019년 이전의 리트 언어이해 지문을 보시면 안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떠냐면은 하나의 이론 중심,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의 이론이 나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에는 7개에서 8개 정도까지 학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지문 스타일을 만들어내는데, 얘 같은 경우는 리트 출제진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지문 스타일입니다. 뭐 수능 국어라던가 MDT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지문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반면에 리트에서만 있는 그러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쏟아지는 유형을 학설 비교형 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설 비교형 지문은 이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시험 난이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정보량의 밀도를 극한으로 높인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 비교형 지문이 출제가 되는 비중을 보시면 2021학년도랑 2022학년도에는 각각 4지문씩 출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가 시험이 사실은 역대 리트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평가가 되죠. 반면에 올해 있었던 2023학년도에는 한 지문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학설 비교형 지문의 출제 비중이 적으면 적을수록 시험이 쉬워집니다. 실제로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어렵게 낸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쉬워졌기 때문에 평균도 증가하고 표준 점수도 감소를 하는 형상을 보였는데, 저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설 비교형 지문의 출제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평균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2024학년도 시험에서는 이 지문의 유형의 출제 비중이 다시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리트 언어 이해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읽기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보니까 이제 페이지를 계속 넘기는 소리가 나던데 그게 우리가 다시 읽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소리겠죠. 그런데 이 다시 읽기를 학설 비교형 같은 경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조차도 처음에 이 지문을 읽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쩔 수 없이 얘는 아무리 내가 내용을 이해를 잘 했다라고 하더라도 정보량의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왔다 갔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를 해줄 수밖에 없는 유형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거에 그런 포인트를 주고 우리가 왔다 갔다를 해줘야 되냐? 결국은 얘는 학자 이름입니다. 학자 이름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학자가 나오는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기억을 해두시는 식으로 독해를 해주셔야 되냐면 학자의 위치를 등장하는 식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지를 하는 방식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구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봐드리겠지만 밑줄을 굉장히 많이 긋거나 5만 가지에 다 동그라미를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떤 학자는 어떻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로 나와요. 이 유형에서는. 어떤 학자가 어떻게 주장했고 어떤 학자는 어떻게 주장했고 어떤 학자는 어떻게 주장했고 이런 식으로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에서도 어떤 학자는 어떻게 말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이냐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그 학자로 가야 되죠. 지문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 찾아야 되냐면 그 학자의 위치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5만 가지에다가 동그라미를 다 쳐주게 되면은 그 학자의 위치를 우리가 빨리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시는 식으로, 동그라미가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어떻게든 자기 개별적으로 표지를 해주시면 좋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리트 언어이해 시험장에 빨간색 펜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빨간색 펜 같은 게 허용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뭐 연필로 치고 학자 이름만은 빨간색으로 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약간 개인에 따라서 더 비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학자가 등장하는 위치를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학자가 등장하는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표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학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모든 것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기억하면 우리 언어이해 수업 들을 필요가 없겠죠. 거의 순간 기억 능력이 된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 학자나 학설들을 대표하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일종의 캐치프레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 같은 경우가 이런 리트 어너이의 시험지에 실릴 정도면은 굉장히 네임드 학자예요. 우리가 막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알 정도면은 굉장히 탑 레벨의 축구 선수여야지만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학자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시험지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톱 레벨의 학자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톱 레벨의 학자가 될 수가 있냐면은 자기만의 뭔가 차별화된 고유 개념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개념이야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성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성과들이 보통 같이 소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떻게 소개가 되냐,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을 대표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왔던 걸 보면은 팩스턴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나오잖아요. 팩스턴 같은 경우는 핵심 주장이 뭐냐면은 이중국가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리핀 같은 경우는 핵심 주장이 뭐냐면은 파시즘이 근대적 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주장을 딱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톨리아티 같은 경우는 소부르주아, 이런 식으로 어떤 학자를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 보통 작은 따옴표로 쳐져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 학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단어만큼은 하나가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딱딱딱딱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작업을 잘 해둬야지 우리가 세 번째로 출제가 되는 학설 연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의 정보들을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학자들 사이에 지지 비판 관계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리트 어너이의 글이 그냥 쫙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A는 이런 말을 했고 B는 이런 말을 했고 C는 이런 말을 했고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누구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는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는 누구를 반박하고 이러한 관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자가 등장했을 때 그 학자랑 누구랑 서로 비판 관계가 있고, 어떤 학자는 어떤 학자를 지지하고, 이런 관계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첫 번째 지문을 읽었을 때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비판 관계가 있고, 그리핀과 팩스턴을 읽었을 때 그리핀은 파시즘을 근대적 혁명이라고 주장했는데 팩스턴은 근대적 혁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리핀과 팩스턴 사이에서는 상호 비판 관계고, 그것의 쟁점은 근대적 혁명이냐 아니냐가 쟁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 정도는 우리가 지문을 읽었을 때 내용이 기억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설 비교형을 읽었을 때는 우리가 수많은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학자들 사이에 누가 누구와의 지지 관계고 누가 누구와의 비판 관계인가, 그것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의 관계망을 우리가 실제로 옆에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지에서는 그런 관계망을 그릴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그 머릿속으로 그린다라고 했을 때 중심 쟁점을 파악을 해주시고, 그 중심 쟁점에 동의하는 입장, 동의하지 않은 입장, 이것만 구분을 해주셔도 우리가 정보 처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쟁점을 파악하고 그 쟁점에 동의하는 학자, 동의하지 않는 학자를 기억을 해주시면서 독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이 지지 비판 관계를 파악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스펙트럼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문에서도 나왔죠. 파시즘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그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정치학이나 철학에서 스펙트럼을 말할 때는 뭐 강경파, 온건파, 좌파, 우파 같은 그러한 강약의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적인 좌우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좌라고 하는 측면에서 급좌부터 해서 중도, 중도좌파, 중도우파, 급진우파 이런 식으로 강약의 정도를 그릴 수가 있죠. 말 그대로 어떤 주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떤 입장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고 온건하게 주장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지문인 파시즘 지문에서 보시면 같은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 사이에 강약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자본에서 파시즘이 나온다 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가 강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동의하는 사람이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태제고, 이건 사람 이름은 아니고 어떤 학설입니다. 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주장, 주의를 발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고, 상대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러한 학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강하고 약한 정도가 우리가 파악이 되어야 돼요. 머릿속에 얘가 옆에다가 뭐 강약을 써놓을 필요는 없겠지만, 아, 얘는 굉장히 이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학자였지, 얘는 이 입장을 굉장히 약하게 주장하는 학자였지, 그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약의 이념적, 이론적 스펙트럼을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게, 학자들 사이에 상위 하위 포함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자들 사이에 상위 하위 포함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얘를 가지고 리트 어너이에서 론리 퀴즈 게임 같은 논리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핫스팟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문제풀이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질문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대한 학자들이 막 나오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같은 그룹으로 묶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입장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결국 어느 집단의 하위 그룹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핀과 팩스턴 같은 경우는 서로 비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들은 뭘로 묶이냐면은 거시적 관점, 파시즘에 대한 일반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점에서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 개별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묶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포괄해주는 상위 하위 관계가 뭐냐, 그것을 파악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트 어너이에서 이 학설 비교형을 읽을 때는 크게 세 가지가 머릿속에 남아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지 비판 관계. 학자들 사이에 누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지에 대한 지지 비판 관계가 머릿속에 남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강하고 약한 정도, 강약의 스펙트럼이 남아야 된다. 얘는 강경파였지, 이 입장에 대해서 얘는 굉장히 강경파였고, 이 입장에 대해서 얘는 굉장히 온건하였고, 이런 것들이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상위 하위 포함 관계. 어떠한 입장들이 어떠한 상위 개념에 포함이 되고, 어떠한 입장들이 어떠한 하위 개념에 포함이 되고 있는 상위 하위 포함 관계를 이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트 어너이에서 학설 비교형 지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를 해줄 수밖에 없지만, 왔다리 갔다리를 하지 않고서도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부분은 그 세 가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학자가 어떤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저도 안 하고서는 풀 수가 없어요.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리트 어너이에서 이 학설 비교형 지문이 나왔을 때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